자, 저희 이제 회사편 수업하도록 합시다. 많이 왔네요. 총칙상이 끝내서. 그래서 상법에 이제 회사편 가서 수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공인회계사 시험에 그죠? 상법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균형을 굉장히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총칙하고 그죠? 상행위가 몇 문제가 총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치? 그리고 회사편이 그치? 회사에 관한 규정이 2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뭐 픽스가 돼 있어요. 그리고 수법이 그죠? 이렇게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뭐 60%가 출제가 되니까 이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차지를 하겠죠. 그죠? 60%가 출제가 되니까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말씀을 개인적으로 좀 드리면 이 총칙 상행위는요, 민법의 권리 능력이라든가 또는 법률 행위라든가 이런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이 굉장히 많이 그죠? 개입이 됩니다. 그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가끔 뭐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들어보면 될 거예요. 이런 말 하죠. 실체법과 절차법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쪽은요, 법률 행위 또는 채권 채무 관계를 만드는 측면에서는 크게 법에 분류해서 실질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를 만드는 실체법적인 속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회사편은요, 그죠? 이 실체법에 대응돼서 절차법적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내부 관계에 대해서 법률 행위 이런 부분은 내부적 문제를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법적 요소는 여기는 굉장히 줄어들고요. 이 절차법적 요소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 뭐다? 회사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음수표법도 그죠? 법의 체계에서 분류를 한다면 조금 더 실체법에 가까운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할 때 이러한 생각을 좀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 회사법은요, 그죠? 실체법과 절차법의 범주를 쪼갠다면 얘네들은 절차법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쉽습니다. 오케이?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실체법을 따지면 법률행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뭔가를 들어가야 되는데 절차법적 요소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적다는 것이야. 다만 실체법적 요소를 갖고 있는 부분도 일부는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이 뭡니까? 주식과 주주에 관한 내용이다. 그치? 제3장에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편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를 삼을 때 최소한 몇 문제를 맞아야 되냐면요, 그죠? 20문제 정도는 목표를 삼고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회사편이 모든 상법의 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좀 정리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선생님, 회사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죠? 회사편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할게요. 회사편은 이렇게 저희 교재에서는 한 7, 8개의 사항으로 나눠놨습니다. 그죠?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통칙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죠? 상법상 회사는 5개 회사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그 중에 중심은 주식회사가 될 겁니다. 근데 통칙 나누고 나서 편을 다시 쪼개면 너무나 양이 방대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2장서부터 6장까지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전부 다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2장에서는 주식회사의 그죠? 설립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할 거고요. 또 주식회사에서 주식과 주주 그죠? 이 부분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죠? 또 주식회사에서 기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거고요. 주식회사에서 그죠? 자본금 변동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하고 갈 겁니다. 오케이? 그죠? 또 주식회사의 기타 제도를 정리를 좀 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 6개 그죠? 2장서부터 그죠? 어디까지? 6장까지 5개의 장은 뭐다? 주식회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그치? 그리고 주식회사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면 상법에 대한 이해도 좀 깊어질 것이고요.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밖에 좀 시끄러워서 문을 좀 닫고 왔어요. 그죠? 자, 갑시다. 주식과 주주 혹시 기관, 그죠? 물론 당연히 주식회사 편의 꽃은 주식과 주주하고 주식회사의 기관 쪽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회사 편에서 한 반 정도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합해서 그죠? 자, 여기서는 5문제에서 그죠? 6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여기서는 그죠? 7문제에서 8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50%가 훨씬 더 넘는 부분이 주식회사 편, 주식과 주주도 기관 쪽에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주식회사에 대한 내용이 끝났다면, 그죠? 이제는 어디, 그죠? 상법상,
구조 변경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갈까요? 그죠? 합병 또 그죠? 분할 또 주식의 포괄적 또 주식의 포괄적 이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거고요. 1장에서 통칙에서 정리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뭐다 그죠? 그 밖에 회사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즘요. 그죠? 예전에는 상법상 회사 중에 한명회사라든가 합자회사라든가 유한책임회사라든가 유한회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통칙에서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끝내고 별도로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여기서 그죠? 개별 회사에 대한 문제가 혹시 회사에 대한 문제가 뭘로 그죠? 별도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명회사에 대한 법리, 합자회사에 대한 법리, 또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법리, 또 유한회사에 대한 법리 이런 부분을 잘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통칙에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식회 설립에서는 세 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요. 자본금의 변동에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주식회사 기타 제도에서 의외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상법상 구조 변경에 관한 합병 또 분할 주식의 포괄적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서는 두 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얘네들을 여기하고 연결시키면 여기서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될 거고요. 공부를 순차적으로 쭉 한 다음에 항상 어디 주식과 주주하고 주식회사의 기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좀 검토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 놓으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이 두 개 앞에서 한 서너 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꼭 공부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객관식상법 수업이니까요. 잘 따라오시면서 정리하세요. 138페이지 가면 이제 통칙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제1장 통칙으로 가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법 통칙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당연히 회사편에 대해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회사법이라는 별도의 법은 없지만 혹시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뭐 회사법이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양 용어를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그럼 회사법 통칙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크게 한 4-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다. 첫 번째가 뭐가 될까요? 자, 회사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회사란 무엇인가? 그때 상법상 회사는 169조의 조문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느냐 상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영리성과 법인성을 2대 본질적 요소로 하고 사단성은 파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사단성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회사도 있고 파괴가 된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란 무엇인가에서 회사의 개념 요소 또 회사의 사단성의 파괴에 대한 회사 개념의 현대적 수정에 대한 1인 주식회사에 대한 문제 또 1인 주식회사의 법률 관계를 끝나면 회사의 능력에 대한 문제, 즉 권리과 행위 능력에 대한 문제 등등등을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법인성에 대한 남용제도를 시정하기 위한 법인격 부인의 법리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정리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상법상 총칙이니까요. 회사는 어떻게 나눠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부분은 회사의 종류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한명회사, 합자회사, 그죠?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5개 회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강학상 분류 방식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현재는 뭐 강학상 분류 방식보다는 상법상 회사의 분류 방식을 그죠? 상법상 분류에 따라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유는 2012년도에 유한책임회사가 신설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유한책임회사는 인적 요소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고요. 대외적으로 간접 유한책임을 지다 보니까 그게 혼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야. 그런 부분에서 상법상 회사의 종류를 구별하면서 자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에 출발점은 당연히 사원의 책임이 될 겁니다. 책임이 많으면 권한도 많고 권한이 많으면 당연히 책임도 많기 때문에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누가 사원이 어떤 책임을 지는가를 중심으로 회사의 종류가 나눠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내용이 있다면 회사법상 소송에 대한 문제예요. 그죠? 자, 민사소송은 항상 대인적 관계, 즉 당사관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근데 회사 편에서는 보세요. 항상 모든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자, 회사라는 이렇게 하나의 당사자가 있고요. 그죠?
제3자가 이렇게 개입하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 뭐가 된다면 법률 관계가 그죠? 충돌을 하게 된다면 보세요. 자, 재무상태표를 적용한 부채와 자기 자본으로 쪼개게 되면 뭐 채권자 또 사원 또는 주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제3자와 그시 자, 즉 갑이라는 회사와 을이라는 제3자 사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거기 내부에 있는 회사 내부에 있는 채권자와 주주 수많은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회사법상 소송이 됩니다. 그럼 뭐 형성요소를 기반으로 하고 제소권자 세수위가 주장 광고의 제한이 있다는 것이야. 그치? 또 주장 기간의 제한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오로지 소로서만 주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제소권자도 법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의 재량격권 인정 판결은 대의서 그럭 불소급여 배송고는 기준과 실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그런 부분을 오직화시켜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회사법상 소송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법상 회사는 어떻게 설립되는가, 그치? 설립에 대한 절차와 설립의 하자의 문제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것이야. 그리고 상법상 회사의 해상, 그치? 또 청산, 또 뭐가 있어요? 그죠? 기타 제도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하고 가야 될 겁니다. 그럼 회사편을 볼 때는 항상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역시 이 회사편을 어려워하는 건 맨날 민법에서 당사자 관계, 갑과 을 사이의 관계만 보다가 갑자기 채권자가 들어오고 주주가 들어오고 또는 사원이 들어오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상법을 이해를 잘하는 길이 될 거예요. 저희 교재는 역시 여기 역시 PNC 미디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3일 인포마인에서도 출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제 수업을 그지 실무하시는 분들도 상법이 필요하다면 꼭 그죠? 자, 이슈촌닷컴으로 와서 수업을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 분도 저희 수업을 듣는 게 바람직할 거예요. 자, 뭐다? 통칙에서는 5개 주제를 나눠야 된다. 이렇게 집을 잡아놓고 와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이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회사법, 총선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리를 좀 합시다.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죠? 등등등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총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절로 가서 총선로 가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상법상 회사란 무엇일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상법상 회사는 그죠? 개념 요소를 정리합시다. 상법상 회사란 자 보세요. 상행위 그죠? 자, 뭐를 그 밖의 영리를 그지? 목적으로 그죠? 목적으로 뭐 한다는 것이야? 설립한 그지? 자, 뭐를 말한다?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자, 2개의 개념 요소가 나오게 돼요. 하나는 뭐 상행위 그 밖의 영리, 두 번째는 뭐 법인이다. 또 설립이 됐다는 말은 설립 등기에서 설립이 된 것이고요. 그거는 상법상 그지? 설립 절차를 거치면서 설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영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법인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얘를 법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회사 2대 개념 요소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회사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회사의 그죠? 자, 2대 개념 요소는 다시 한번 무엇이다? 영리성과 그죠? 법인성이다. 그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죠? 영리성과 법인성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 자, 영리성의 의미까지도 여러분이 꼭 안고 가셔야 됩니다. 저희 169조의 조문은 상행위 그 밖의 영리라는 행위적 측면만 따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뭐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민사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영리성의 그죠? 행위적 측면에서는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는가? 상사회사나 그치? 자, 뭐나 그죠? 민사회사나 모두 뭐가 된다? 그죠? 자, 상법상 회사가 된다. 이 부분을 정리를 먼저 하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 민사회사는 뭐예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상법상 회사가 되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의미적 측면에서는 자,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영리 추구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플러스 굉장히 중요한 개념 요소예요. 그죠?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될까요? 이익의 분배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이익의 분배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영리 추구 의도와 이익의 분배를 그죠? 필요로 하는 개념이다. 이익의 분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뭐다? 그죠? 비영리법인과 상법상 회사가 구별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성이라는 건 뭘까요?
일정한 설립 절차를 거치네. 그죠? 자, 그죠? 법인 자체가 뭘 갖는다느냐? 자체가, 그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 능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요? 법인이 지는 것이 그 안에 있는 대표이사나 혹시 사원 또는 채권자가 책임을 지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법인 자체가 채권 채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속성은 뭐라고 얘기한다? 법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럼 자 법인은 뭐다? 그죠? 이렇게 독립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부터 법인격을 부여받은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제3자가 주주 개인의 채권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주와의 개인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3자는 회사에 대해서 과연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전혀 아니란가. 왜? 주주와 회사 채권자 또 그죠? 회사 이들은 전혀 별개의 실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 말은 뭐예요? 법인 자체가 법인이 뭘 가지므로 독립된 그죠? 독립된 인격을 가짐으로 그죠? 자 인격을 가짐으로 그죠? 인격을 가짐으로 그죠? 자 법인과 혹시 자 법인과 뭐는 그죠? 주주나 또는 누구는 채권자는 혹시 자 뭐라는 겁니까? 전혀 그죠? 별개의 실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법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도 나왔을 겁니까? 주주 개인의 채권자는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절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는 겁니다. 뭐가 나왔다? 주주 개인의 채권자는 개인의 뭐는 그죠? 채권자는 뭐 할 수 없다? 그죠? 채권자는 회사 재산에 대해서는 절대 뭐 할 수 없다. 재산에 대해서 그죠? 대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다.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회사가 채무를 졌다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 이거는 주주 개인의 채권자라는 겁니다. 이 말의 키워드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주주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회사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의 개념 요소는 자 169조를 통해서 도출이 되는 것이고 회사란 상행이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그때 상행이 그 밖의 영리를 영리성이라는 개념으로 단위화를 시킬 수 있는 거고요. 또 그죠? 자 뭐다? 설립한 법인이라는 말에서 이 법인 자체만이 뭐다? 제3자와 채권 채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주주나 그 안에 있는 그죠? 사원 또는 그죠? 또 그죠? 채권자와는 전혀 별개의 실체다. 따라서 주주 개인의 채권자를 회사에 산에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다. 또 하나 회사는 비영리법인과 가장 구별되는 내용이 이익의 분배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익의 분배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이때 이익의 분배 방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익화를 시켜도 상관이 없고 배당금을 지급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죠? 자 우리가 권리능력 개념에서 본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회사란 국가로부터 설립등기를 부여받은 단체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치? 자 봅시다. 사단성이라는 개념은 그죠? 자 회사 개념에서 삭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사단성의 그치? 자 입법적 그죠? 수정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이것만 외워요. 판례만 안 됩니다. 사단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자 봅시다. 이 사단성이라는 건 2인 이상의 그죠? 사원이나 또는 누구 그죠? 주주의 그치? 존재를 뭘로 그죠? 전제로 하는 뭐가 됩니까?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단성은 입법적으로 수정이 됐다는 말은 그치? 과연 이 설립 당시에 2인 이상 사원이 있어야 회사 설립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1인의 사원만으로 설립이 가능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가는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두 번째 우리가 정리할 게 뭐가 될까요? 사단성의 역시 자 회사편의 적용에 대한 부분을 가서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자 여전히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한명 회사와 합자 회사의 경우에는 뭐가 그죠? 사단성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 이상 사원의 존재가 상림이 전속 요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죠? 중간 형태 회사인 유한책임 회사와 그치? 또 그죠? 유한회사나 또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뭐한다? 사단성이 파괴가 됐다는 겁니다.
파괴가 됐으니까 역시 자 뭐한다? 1인의 사업만으로도 성립점수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사단성이 파괴됐다는 말은 이 경우에는 1인 회사가 당연히 인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설립 시에도 1인의 사업만 있으면 설립이 되는 것이고, 오케이? 존속도 1인의 사업만 있어도 존속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것이야. 그게 여러분들 교재 13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인 주식회사의 법률 관계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이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이렇게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뭐 시간이 있는 친구들은 기본 강의부터 들으세요. 그죠? 그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죠? 제가 설명을 아무리 객관식에서 잘해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죠? 너무 잘하긴 하죠. 그죠?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사단성에 대한 세 번째 주제로 가서 우리가 정리할 게 뭐가 있을까? 자, 1인 주식회사의 법률 관계에 대한, 그죠? 법률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 그죠? 규정을, 그죠? 판례 견해를 정리를 좀 하고 가도록 할 거예요. 자, 1인 주식회사의 법률 관계에서 먼저 여러분이 정리해야 할 게 1인 주식회사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한 번에 묶어서 정리하는 거예요. 1인 주식회사는 뭐다, 그죠? 자, 주주가, 그치? 1인인, 그치? 주식회사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1인 주식회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1인 주식회사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 자, 봅시다. 자, 상법원 주식회사의 기관구조 이론에서요, 보도록 하시죠. 그죠? 자, 제4장에 가면 주식회사의 기관구조 이론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에서, 그죠? 자, 기관구조 이론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삼권분립이론의, 그죠? 기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그래서 주주로 구성된 회의체 의사결정기관, 걔를 주주총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주총회에서는 원칙적으로 3인 이상 이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물론, 소규모 주식회사는 제외하지만, 그러더라도 3인 이상 이사가 구성이, 그지? 된다는 말은 회의체 의사결정기관을 내부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회계로 누구를 대표이사를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자, 주총 보통결도 이렇게 감사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권이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걔를 소유 또 경영, 그치? 또 감독의 3권 분립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소유자와 그치? 경영자와 그치? 또 감독권을 가지는 자는 분리돼서 존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야.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주주가 1인인 주식회사의 경우에 대한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주주는 갑 1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1인 주식회사예요. 오케이? 당연히 자신이 이사로 선임이 됐겠죠. 자신의 부인, 그치? 또 처남, 그죠? 또 자신이 대표이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의라는 처제를 뭘로? 감사로 뒀다는 겁니다. 자, 과연 이 1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자, 우리 주식회사 편에서 말하는 이 기관구조 이론에 따라서, 그치? 3권 분립은, 그치? 자, 그죠? 제대로 작동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수많은 다툼이 제기된 게 뭐예요? 이 1인 주식회사의 법률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 견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봅시다. 이 주주, 그치? 갑이 1인인 경우에, 그치? 또, 그죠? 가족회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현상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가 따져야 될 내용이 뭐가 될까요? 그죠?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따지게 됩니다. 자, 봅시다. 주주총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될까요? 소집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때 주주총회 1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자,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주총 이직관 전에 소집 통지라는 거예요. 결의의 중요도에 따라서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를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때 봅시다. 자,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자, 대표이사가 뭐라고? 이사가, 그죠? 자, 소집을 하고, 그죠? 세 번째 뭐라는 거예요? 그죠? 결의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죠? 자, 보통 결의 또, 그죠? 특별 결의 또 특수 결의를 거치는 겁니다. 특수 결의를 거치는 것이고 또 그죠? 결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의사록을 뭐라게 됩니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봅시다. 1인 주식회사예요. 주주가 1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저 사례에서 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주주는 딱 누구라는가? 갑이라는 거예요. 자, 소유와 경영의
그지? 분리현상을 기대하기가 쉬울까요? 전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사회 결의도 없고 그죠? 대표이사가 소집통지도 하지 않고 그죠?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도 그렇지 않고 심지어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1인 주주의 그죠? 주주의 그지? 의사에 뭐하나 합치하느나 그지? 자 뭐한다? 유효한 주주총회가 된다. 전부 대법원 판례견이에요. 이 여기에 5개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인 주식회사의 법률관계에서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것마다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도 거치지 않고 심지어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는 유효하다. 대법원 판례 견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때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응용하는 것이죠. 자, 주식회사에서 영업의 전부 양도는 특별결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영업의 전부 양도에 대해서 그지? 자,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대표이사가 소집도 하지 않고 특별결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야. 그러더라도 뭐다? 1인 주주의 뜻에만 맞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죠? 또 결의가 실제로 거쳐지지 않고 의사록만 작성이 되더라도 당연히 유효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걸 거치지 않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 합치는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따질 게 뭐 있어요? 그죠? 이사 등의 자 자기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사 등의 자기거래는 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지우겠습니다. 회사와 이사 등과 직접 거래 상대방이 돼서 거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가 있고요. 그죠? 이사 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둘이가 뭐가 돼서 그죠? 거래 상대방이 돼서 그죠?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를 뭐라고 얘기한다? 자기거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자기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승인을 거쳐야 됩니까? 그죠? 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승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럼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면 주총 승인이라도 거쳐야 돼요. 오케이? 심지어 주총 승인도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뭐한다? 유효하다.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되지만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 심지어 주총 승인을 거친 경우는 당연히 유효할 거예요. 근데 주총 승인도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도 1인 주주의 의사의 합체는 유효하다.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그죠? 정리를 좀 하고 가도록 합시다. 또 하나 세 번째 문제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가 나올까요? 업무상 배임 횡령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자 업무상 배임 또는 그죠? 자 횡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치? 자 좀 가도록 합시다. 그치? 업무상 배임 횡령에 대한 부분으로 갈게요. 자 회사와 이사와의 관계는 뭐가 될까요? 위임입니다. 위임. 오케이? 자 민법에 위임의 법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이사라고 이야기합시다. 이사는 어떤 의무를 부담을 할까요? 선관주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관주 의무를 말하게 돼요. 위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임무혜태가 되고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선관주 의무를 위반한과 동시입니다. 그치? 동시에 뭐 또 회사에 자 뭐를 끼쳤다는 것이야?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또 하나 뭐 했다는 거야? 당연히 회사의 회사 재산을 자 유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법상 임무혜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그죠? 자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가? 형사 책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죠? 선관주의무를 위반해서 회사의 재산상 손실을 동시에 끼친 경우에는 어떤 죄? 배임죄 성립이 문제가 될 거고요. 회사산을 유용한 경우에는 횡령죄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야. 자 회사와 의사는 뭐라는가? 전혀 별개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는가? 그죠? 당연히 이사 등이 뭘해서 선관주무 위반, 얘를 임무혜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줄이면 자 임무혜태를 통해서 회사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에 어떤 죄? 배임죄. 오케이? 자 회사를 유용한 경우에 횡령죄 문제가 제기돼요. 이거는 세법에서도 관계가 되는 것이야. 그때는 당연히 업무상 배임 횡령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죠? 자, 당연히 뭘 지게 된다?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1인 주식회사의 법률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또 하나, 자, 네 번째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인 주식회사에서 그자가 특별 이해관계가 있다 그래서 의결권을 제한해봐요. 그러면 한 주의 의결권도 행사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야. 또 감사서임 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그 초과한 주식에서 의결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때도 없죠. 자, 1인 주식회사에서 혹시 그 규정을 적용한다면 100분의 3까지만 의결권이 인정돼. 그럼 감사를 선임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해서 유튜브에 좀 올려드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혹시 사단성의 입법적 수정을 끝냈다면 어디를 가야 될까? 그치? 저희가 혹시 법인성에 대한 입법적 수정의 문제로 가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게마다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잘 따라오셔요. 그죠? 그러면 회사편은 제 수업만 들어도 뭐 20개 맞는 건 껌딱지예요. 껌딱지.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시죠. 어디 갈까요? 자, 뭐 법인격 부인의 법리로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뭐다? 법인격의 자, 뭐에 대한 문제? 남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남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 이를 뭐를 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 시정을 하기 위해서 혹시 발전한 제도가 뭐가 될까요? 법인격 부인의 법리라는 겁니다. 오케이? 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게 법인격 부인론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자, 법인격 부인의 법리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현재 상법의 조문으로는 규정하고 있질 않습니다. 오케이? 자, 뭐는 없다는 것이야. 조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학설과 자, 판례에 따라서 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뭡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먼저 가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거예요.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도대체 무엇일 것인가? 이거를 먼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것만 정리하면 끝나버립니다. 자, 누가 여기에 있는 배우의 실체가요? 그죠? 주주였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회사라는 법인격을 남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사를 뭐 한다면, 그죠? 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을 한다면, 그죠? 자, 뭐하고, 그 법인격을, 자, 뭐하고, 벗겨내고, 배우의 실체에게 책임을 추궁하자는 겁니다. 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 법인은 법인 자체만이 책임을 진다 그랬어. 그럼 법인 안에 있는 주주나 채권자는 특히나 주식회사에서 유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 회사 제도를 악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법인격의 남용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생긴 게마다 이 법인격 부인의 법리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조문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뭘까요? 자, 문제된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자, 그죠?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뭐 하자는가, 그죠? 그 문제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일시적, 자, 뭐 하자는가, 부분적, 그죠? 자, 뭐 하자는 것이야, 제한적으로 뭐 하자는 것이에요? 법인격을 부인하자는 겁니다.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죠? 자, 누구에게? 그죠? 배후의 실체에게 뭐 하자는 것이야? 책임을 추궁하자는 겁니다. 책임을 추궁하자는 제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법인격 부인해 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뭐 전체적으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문제된 특정 사안에 한해서만 자, 일시적으로 또 제한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법인격을 부인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의 실체에 맞아 책임을 추궁을 해서 이 법인격 남용을 시정하자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 뭐가 될까요? 특징에 대한 부분만 정리를 하시면 될까요? 특징은 그렇다고 자, 법인격을 뭐 하는 제도가 완전히 그죠? 자,
박탈하는 제도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자, 문제는 특정 사안에 한해서만 법인격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배우의 실체에게 책임을 추구할 때 배우의 실체는 과연 어떤 자가 될까요? 배우의 실체는 실질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자, 주주가 되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죠? 또 사원이 되는 경우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오케이? 또 하나 다른 법인을 뭐 한 경우에도 다른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에는 뭐 그 다른 회사도 뭐 할 수 있다는가? 이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대법원 판례 견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회사를 설립을 해서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 누구는 회사 채권자는 뭐 하자는 것이야. 그치? 자, 배우의 실체의 책임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 법인격 부인의 법리도 그죠? 특징입니다. 자, 뭐를 위한 제도 중에 하나가 될까요? 그죠? 자,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채권자 보호를 위한 그죠? 장치가 된다. 오케이? 그죠? 또는 제도가 된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가 된다. 그럼 자, 배우의 실체에게 이 채권자는 뭐 할 수 있다. 자, 문제된 특정 사안 안에서 일시적 부분적 제한적으로 법인격을 부인하고 배우의 실체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배우의 실체는 누구도 법인격을 남용한 주주는 물론이고 다른 회사도 자, 뭐 배우의 실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교재 141페이지 여기까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정리가 충분히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이해됐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회사의 개념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마다 회사의 개념 요소에 대한 2대 개념 요소의 정리. 두 번째, 사단성의 입법적 수정에 대한 문제. 세 번째, 법인격 남용에 대한 시정제도,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대한 제도를 정리하셔야 돼요. 이것도 결국은 뭐다?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장치 중에 하나다. 이런 큰 뜻을 가지고 정리하셔야 돼. 그럼 채권자는 뭐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는 그 배우의 실체인 주주나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한 경우는 다른 회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그죠?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을 해서 일시적 부분적 제한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이해됐죠? 끝. 그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뤄야 할 건 회사의 능력에 대한 부분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이제는 네 번째 회사의 능력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IV 갑시다. 그치? 회사의 능력 가겠습니다. 그치? 가보도록 합시다. 자, IV로 가서 가도록 할게요. 자, 회사의 능력으로 가겠습니다. 자, 법에서 능력이라는 건 이거를 말합니다. 뭐를 말할까요? 그죠? 자, 크게 능력이라는 건 법에서는 그죠? 권리 능력과 뭐를 말해요? 행위 능력을 말하게 됩니다. 그때 이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의 문제에서 권리 능력은 뭐예요? 채권 침해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행위 능력, 뭐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죠?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에 대한 기본 규정은 어디에서? 전부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 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회사편에서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 설립 등기에서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 능력은 누구를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어요? 대표기관을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기관의 행위는 곧 회사 행위가 되고요. 대표기관의 불법 행위는 곧 회사의 불법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대표기관을 통해서 불법 행위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가끔 시험에 출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랬을 때 회사의 능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뭐가 돼요? 첫 번째, 의의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회사는 뭐는 권력은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는 행위 능력도 전혀 문제가 되잖아요. 왜? 행위 무능력자는 그죠? 기본적으로 뭐가 되지 못해요. 그죠? 대표기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행위 무능력자 제도도 뭐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 행위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대표기관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 것이다. 통해 실행이 되는 것이다. 이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자, 이때
그치? 우리가 회사편에서 회사의 능력에 대해서 보는 건 뭐예요? 권리 능력의 제한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게 두 번째 권리 능력의 그죠? 제한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권리 능력이 제한되는 거 크게 세 가지의 제한 모습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죠? 자, 성질에 의한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걔를 성질상 제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죠? 법률에 의한 제한이 존재하게 됩니다. 걔를 법률상 제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제한이 있다면 뭐가 존재를 할까요? 그죠? 자, 그지? 자, 목적에 의한, 그죠? 제한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다루는 게 뭐예요? 권력의 제한에 대한 문제예요. 자, 성질에 의한 제한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인이 아니고, 그죠? 자, 법인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제한을 성질에 의한 제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자, 법인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 그 생명에 대한 권리 있을까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다는가? 그죠? 자, 친족이라든가, 오케이. 그지? 또 뭐라든가, 그지? 상속이라든가, 오케이, 그죠? 상속 등에 대한 권리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인정이 되는 건 뭐 할 수 있다는가? 회사도 유증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증여를 하는 건 뭐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상속에는 피상속이라는 자연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인정되는 계약이니까. 자, 회사는 절대 상속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증을 받거나 또는 증여를 하거나 받는 건 전부 다 가능하다. 다만 회사편에서 증여라는 건 기부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게 법인세법의 기부금이야. 오케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증을 받는 거 강요하다. 증여는 그래서 건드리질 않습니다. 자, 오케이? 대부분은 뭐예요? 유증을 받는 경우는 가능하다. 이때 유증을 받으면 자산 수증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지만 유증에 대한 권리는 인정된다. 이거는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그치? 자,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 그죠? 자, 뭐는, 그죠? 범죄 능력도, 그죠? 능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치? 자, 뭐는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뭐는, 그죠?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죠? 형사 책임은 가능하다는 것이야. 그래서 인정되는 건 크게 뭐 있다? 친족, 그죠? 상속, 또 일반적 범죄 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돼요. 다만 유증이나 또 명예훼손 등 일부 형사 책임은 질 수가 있다. 그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또 법률상 제한은, 그죠?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회사는 절대 다른 회사에 뭐가 될 수 없다는가? 그죠? 무한책임 사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무한책임 사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무한책임 사원은 될 수 없지만 당연히 유한책임 사원은 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뭐 있어요? 그죠? 자, 해산 후의 회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해산 후의 회사를 뭐라고도 이야기할까요? 오케이? 자, 청산중개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청산중개사는 절대 영업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 한다?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그죠? 자, 목적 뭐에서만, 그죠? 범위 내에서만 뭐 한다? 그죠? 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청산의 목적이라는 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존사무 종결, 그죠? 채권 추심, 재산의 환가처분, 그죠? 또 채무 변제, 자연산 부변하는 이 5가지의 목적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가끔 세무사 시험에는 정관의 목적에서 제한을, 정관의 목적 범위에서만 존재한다. 그거는 뭐예요?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회사는 다른 회사에 무한책임 사원이 될 수 없고 유한책임 사원이나 주주가 되는 것은 전시장이 없다. 그치? 또 해상회사, 청산중개사는 뭐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 재산의 환가처분, 채무 변제, 자연산 변화 5가지 목적 범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죠? 이 부분 가지고 뭐 세무사 시험 문제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리고 목적에 의한 제한, 목적은 도대체 뭐가 될까요? 그죠? 업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자, 확설과 판례는 엇갈린 견해를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에서 제한된다고 본다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우가 초래돼요. 그죠? 그에 반해 목적에 제한된다고 한다면 그죠? 기업 활동의 위축은 당연히 가져올 수밖에 없지만 또 그죠? 그로 인한 폐해가 적어질 수 있어요. 그죠? 이 목적상 제한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는 엇갈린 견해를 피력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셔야 돼. 뭐 목적 또는 업종에서 뭐다? 제한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다만 자, 제한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다만 후퇴된 제한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적 수행에 필요한
목적 수행에 뭐한, 그죠? 수행에 필요한 뭐는, 그죠? 자, 직도 간접적, 그치? 자, 뭐는 모든 행위는 가능하다, 그치? 그 말은 실질적, 그죠? 무제한설, 즉, 그죠?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무제한설에 가깝지만 분명한 건 대부분 판례가 제한설의 입장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같이 가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다? 그치? 제한설의 입장이지만 목적 수행에 필요한 직간접적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 행위 능력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회사는 과연 행위 능력에 제한이 되는가, 그죠? 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회사는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실행 행위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 실행이 되는 것이다? 대표기관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기관의 행위는 곧 회사 행위가 된다. 이렇게 노직처럼 정리하셔야 돼요. 그죠? 대표기관의 행위는 곧 뭐가 된다? 곧 회사의 행위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치?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다? 대표기관이 뭘 했다는 거예요?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뭐가 될까? 이렇게 회사의 불법 행위가 될 것인가? 당연히 그렇게 수렴이 되는 겁니다. 고로 뭐다? 그치? 회사도 불법 행위 능력을 갖는다. 오케이? 다만 행위무 능력자에 대한 문제는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머릿속에 꼭 넣어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표기관의 불법 행위는 곧 회사의 불법 행위로 전환이 되지만 우리 상법은 이 둘이 어떤 책임을 지도록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대표기관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또 이 연대 책임의 성격은 부진적 연대 책임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내용이 뭐 있을까요? 자, 공법상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 상법과 민법은 대표적으로 사법입니다. 사법은 거래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 국가를 조직하고 유지하기 위한 법률을 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법의 대표자는 당연히 뭐 국가 조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헌법이라든가, 오케이? 또 국가기관이 행정부의 일종을 이루면서 행정행위라면서 적용하는 법률을 행정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법도 못 가요. 국가를 조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청, 즉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 관할 세무서장, 오케이? 이런 자들이 뭐 행정행위를 하게 됩니다. 뭐 국세 부과 징수를 위해서, 오케이? 그때는 행정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요. 세법도 그런 의미에서 좁은 의미의 행정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공법상 능력이 회사 내에 있을 것인가? 일부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죠? 뭐든 자, 일부는 뭐 한다는 겁니까? 일부, 그죠? 자, 조세 채무자로서 납세 의무 능력 등, 그치? 자, 일부, 그치? 인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일반적, 그죠? 일반적 공법상 능력은, 그죠? 일반적 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대표적 공법상 능력이 뭐예요? 법인세 납세무가 되는 겁니다. 또 법인이, 그치? 사업자가 돼서 부가세법상, 그치? 영리목적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을 공급하는 잘하면 부가세법상 납세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법상의 대표자가 뭐 법인의 법인세 납세무라든가 부가가치세 납세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단계의 셀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중심으로 문제를 한두 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151페이지 가서 문제 풀게요. 자, 문제가 한 3개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3개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1, 2, 3번 풀겠습니다. 상법상 1인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주주총회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했어요. 1인 주주가 참석해서 이의 없이 결의했답니다. 당연히 뭐 유효하겠죠? 끝. 2번, 1인 주주겸 대표이사가 임무 위반 행위로 뭐 때문에 했을까? 배임 횡령 때문에 했겠지. 오케이? 당연히 배임 행위에 해당되겠지? 회사의 재산 상승을 끼쳤다면, 그지? 3번,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요. 그죠? 자, 뭐, 1인 주제에서 의결이 있었던 것을 의사록이 작성돼 있어. 당연히 유효하겠죠. 오케이? 그지? 심지어 없는 경우에도 유효한데. 네 번째, 주주총회가 법령 또는 정관상 요구되는 이의사회 결의 없이 소집됐답니다. 1인 주가 참석해서 이의 없이 결의했더라도, 당연히 해당 총회의 결의는 뭐, 유효하겠지. 당연하지 않아? 그지?
5번 회사가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영업의 전부 양도는 특별계리, 중요한 일부 양도도 특별계리, 그때 뭐 특별계리를 거쳐야 되거나 또는 보통계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다는가, 그러더라도 뭐 1인 주주의 의사의 합천은 유효하다. 그치? 당연하지. 대신할 수 있겠지. 끝. 예. 2번 상법상 회사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회사의 권리 능력은 회사의 설립권과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 목적에서 그치?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면 그랬잖아. 그럼 뭐다? 제한설이다. 제한된다고 보는 게 대법원 판례 괜찮아. 옳은지 됐어요? 자, 2번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회사의 업무 집행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답니다. 당연히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겠죠. 왜? 회사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곧 회사의 불법행위가 되니까. 3번 회사의 대표기관 외 임원 또는 사용인이 회사의 업무 집행으로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했답니다. 회사의 사용자 배상 책임 당연히 인정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대표기관의 경우에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치? 자, 어떤 문제가 제기됩니까? 사용자 배상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그죠? 자, 사용자 배상 책임은 도대체 선생님 뭡니까?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그죠? 사용자 배상 책임은 상법 제1조에 의해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자, 사용자 배상 책임의 근거는 뭘까요? 민법 756조가 됩니다. 오케이? 자, 민법 756조에 의해서, 그치? 자, 누가 이 사용자라는 말에 반대되는 말이 뭐가 돼요? 오케이? 사용인이 됩니다. 자, 사용인이라는 게 뭐가 될까요? 그죠? 사용인은 곧 종업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 종업원의 범위는, 그죠? 근로자와 비근로자를 전부 다 포함한다고 정리를 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용인은 뭐가 된다? 곧 종업원이 된다는가? 그럼 사용자는 위에 있는 자가 될 겁니다. 그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자체가 사용자가 되는 것이고,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자, 책임의 발생 원인이 존재할 거예요. 발생 원인은 뭐가 됩니까? 자, 종업원의, 자, 누구의? 관리 감독의 그죠? 자, 부실이 있는 경우에 이 책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종업원의 관리 감독에 부실이 있었다면 사용자 배상 책임을 누가 해요? 그죠?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죠? 책임을, 그지? 자, 부담은 원칙적으로, 그죠? 자, 1차적으로 누가, 그죠?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치? 1차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용자는 누가 된다? 개인의 경우에는, 자, 대표자가 되는 거고요. 그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누가 됩니까? 그치? 법인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또 하나 될 만한 게 뭐가 될까요? 그러면 이 개인이나 또는 법인 자체, 대표자나 법인 자체가 책임을 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자, 누구에게? 이 종업원에게는, 그죠? 종업원에 대해서 과연 구상권 행사는 가능할 것인가? 오케이? 구상권 행사는 당연히 뭐 한다는 것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종업원의 관리 감독의 부실로 제3자에게 손을 끼친 경우에 제3자는 누구에게? 그 개인의 경우에 대표자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자체에 대해서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법인이나 그 개인의 대표자는 1차적으로 뭐 해주는 것이고 제3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 주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민법 756개의 법률을 받아 사용자 배상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임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임원도 관리 감독의 부실이 대표 이사에게 관리 감독의 부실이 있다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자, 4번. 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주나 유한책임 사원 또는 유한책임 회사의 업무 집행자가 될 수 있죠.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은 될 수 없겠죠. 유한책임 회사의 업무 집행자는 왜 되나? 자, 먼저 예습합시다. 유한책임 회사의 업무 집행자는 뭐? 자, 누구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법인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법인이 업무 집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자를 저기서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라. 이게 유한책임회사의 업무 집행자에 대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5번. 회사는 신체상의 자유권, 생명권, 친족권, 상속권 등의 권리는 없으나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있겠죠. 오케이? 그치? 그래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내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갑시다. 상법상 회사의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형법상 일반적인 범죄 능력은 인정되지 않겠죠. 옳은 질문이죠. 자, 그치. 다만 어떤 명예훼손이란 손해배상이라든가 명예훼손이란 형사고발은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 범죄 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치?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면 될 겁니다. 2번. 회사는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 사원은 될 수 있죠. 그죠? 청산 중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로 권리 능력이 제한되죠. 유한책임 사원이 될 수 있잖아. 오케이? 자, 3번. 판례에 따르면 회사는 정관에 의한 정관의 목적 범위로 제한된다고 보죠. 제한설이에요. 자, 네 번째. 대표이사가 그 업무 집행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지 그 타인에 대해서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죠. 대표이사도 뭐 연대 책임을 진다 됐잖아. 자 5번 회사는 친권 상속권 유증을 받을 권리 등 자연에게 인정되는 특유한 권리를 가질 수 없을까요? 당연히 뭐 친권이나 상속권은 가질 수 없겠죠. 그러나 유증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인정된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냅니다. 다만 회사에서 하는 증여는 증여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대신 기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기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타인에게 지출한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회사편부터는 문제풀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 기출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그지? 자, 연습 문제는 나중에 푸는 방식으로 정리를 좀 할게요. 연습 문제는 한 번에 풀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타임 수업을 마칠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지 어디, 그지 기본적인 그지 어디를 가져가서, 그죠? 자, 어디를 가져가서, 그지? 자, 항상 그지 출제 경향 분석 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져가 셀을 잡고 공부를 좀 하시기를 바래요. 자, 쉬었다가요 어디 할 거냐면 그지 자 회사의 종류로 가서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